안녕하세요. 열촌 김성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작가 박경리의 상반문학에 대해서 명리학, 즉 음양오행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 작가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단한 그런 문학적인 족적을 우리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그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작가라고 할 만하죠. 여러 다양한 소설 그리고 산문집, 특히 그 중에서도 토지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대단한 그런 어떤 성취를 이룬 그런 작품이라고 할 만하죠. 토지는 무려 작가가 25년에 걸쳐서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약 3만 2천 장 분량에 달하는 그런 작품이 토지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어떤 긴 시간 또 긴 분량이라고 하는 점에서 작품이 높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여러 다양한 인간군들 그리고 공간, 아주 우리 한국에서 그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 땅에서 브라디보스토크까지 이런 그런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쓴 작품이 이 토지인데, 이러한 대작을 남긴 이 작가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작가는 어떤 캐릭터였는지 등을 우리는 이 사주명리, 즉 음양오행론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오행론을 활용해서 작과 문학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아마 이 영상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리 작가뿐만 아니라 여타 작가의 경우에도 없었던 그런 시도인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음양오행론, 즉 명리학의 활용이 문학의 해석, 또 작가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또 창작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박경리 작가는 이 토지를 쓸 때 25년에 걸쳐서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토지를 쓸 때 이 여러 가지 고통, 즉 요통, 치통, 심지어 유방암까지 걸리면서 이렇게 작품을 썼다고 하죠. 하도 이 널널한 이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습관화가 되어서 아프지 않으면은 오히려 글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썼고요. 또 그리고 별로 작가 자신 스스로가 별로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만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은 사마천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썼다고 하는 그런 작가 자신의 서술도 있는데, 그런 어떤 육체적인 또 심적인 그런 온갖 그런 투쟁을 통해서 이 작품을 또 썼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요인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의 삶에 대해서 또 작가의 그런 어떤 문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경리 작가의 명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경리 작가는 1926년 10월 28일 병술시에 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건 음력이에요. 시간이 술시라고 하는 것은 병술시라고 했는데요. 술시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자기 스스로 쓴 그런 글에 의하면 저녁 무렵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호랑이 띄어서 이 저녁 무렵에 배고픈 그런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니 얼마나 삶이 좀 기박했겠냐라고 하는 그런 서술을 작가가 스스로 할 정도로, 작가도 이런 어떤 명리학이라든지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어떤 직업이
이 작가라고 하는 그런 그 업이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작가는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런 그 어떤 그 탄생과 관련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렇게 배고픈 호랑이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그런 거 배고픈 호랑이로 태어났으니 운이 기박해서 나중에 후처로 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 후처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뭐 점쟁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는 또 자신의 태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의 그런 술회에 의하면 흰 용이 그러니까 백룡이죠. 이 백룡이 파란 눈을 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꿈을 어머니가 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몽으로 말하면 용꿈을 꾼 거죠, 꾸신 거죠. 그런 거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그참 굉장히 그 두드러진 그런 어떤 또 태몽을 꾸고 난 그런 그 작가가 이 박경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박경리 작가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작가의 삶이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을 살게 됐구나 하는 그러한 그 요인들을 우리가 박경리 작가의 사주에서 많이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박경리 작가가 이 여기 보면은 그 을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주가 보이죠. 을축이라고 하는 일주.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간과 일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일간은 을이고 일지는 축이라는 것이죠. 이 을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새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어떤 자유 또 그리고 어디에 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성향 뭐 이런 것을 을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대체로 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작가에 어울리는 또 그리고 자유지향성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일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을축일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동초의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동초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아주 그 음혹한 그런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달리 말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러나 나중에 마침내 꽃을 피우고야만은 즉 자기가 원하는 그런 뜻을 마침내 이루고야만은 그러한 그 어떤 일주를 을축일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작가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죠. 아버지가 말하자면 어머니를 소박을 마치고 뭐 딴 여자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인데요. 요즘도 그 부모가 이혼하면은 이 자녀가 많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혼한 그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작가가 상당히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아버지와 계속 뭐 교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친가도 교류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소박 맞고 그렇게 홀로 그 딸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삶에 작가가 어떻게 보면 연민도 많이 가졌겠지만은 소위 청성 맞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나름의 그런 좀 안타까움이 배인 그런 감정이었겠지만 어머니의 그런 삶을 굉장히 작가가 좀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작가가. 그러나 이제 나중에 커서는 작가가 어머니의 그런 헌신, 사랑이 어땠는지를 알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꿈을 꾸게 되면은 마치 생살이 에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는 했다고 하는 그런 술회도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작가의 그런 어떤 자전적인 기록은 작가가 남긴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고 하는 이 시집을 참고로 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시집이 작가의 어떤 자서전적인 그런 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튼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혼을 했고 또 남편과도 일찍 사별을 했어요. 남편은 해방 직후 사회에서 좌파 지식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주 좌파로서 뭐 열일히 활동했던 그런 사람 정도는 아니고, 경향성이 좌파라고 할까요? 뭐 지식인 중에 그런 분들은 많았으니까요. 그런 정도였던 모양인데, 그때 6.25가 있기 전에 소위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 보도라고 하니 요즘 뭐 신문 보도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보유할 보자에 이 이끌 도자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좀 어떤 사회적으로 좌파 성향을 띈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사회적인 이 명망가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유사시에 나라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으로 만들었는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중에 좌파 지식인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그런 낌새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집단으로 이렇게 학살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박경리 작가의 남편도 여기에 연루되어서 당시에 사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서술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전쟁 직전 직후에 사망한 걸로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있거든요. 또 아들도 또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혼자서 키우는 그런 아들이다 보니 병이 걸렸는데도 제대로 뭐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아들을 잃고, 또 나중에 이 딸이 결혼했지만은 이 딸의 따님의 남편은 우리가 잘 아는 김지아 시인이죠. 김지아 시인도 또 60년대, 70년대에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반정부, 반체제 뭐 이런 인사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위의 그런 삶, 그런 요인 때문에도 많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박경리 작가인데, 그야말로 뭐 인농초의 삶이었다고 할 만한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얼축일추라고 하는 이 대목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경리 작가의 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이렇게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연간에 나타나 있는 이 상관과 급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간에는 상관, 연지에는 급제라고 하는 그런 요인이 떠 있죠. 이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 박경리 작가의 명반에 보면은 시간에도 이렇게 상관이 떠 있죠. 이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 작가에게 많은 그런 어떤 십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그런 어떤 재능, 그리고 아주 독창적인 그런 어떤 사고, 또 그리고 아주 두드러진 개성, 이러한 것을 발휘하는 것이 이 상관성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 십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가에게는 두 개가 이렇게 연간과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또 이 을일간에는 이 상관성이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특히 작가는 이 월지를 보면은 이렇게 겨울에 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월에 났거든요.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거든요. 한겨울인데, 이렇게 겨울에 난 이런 나무에는 이 병화가 떠 있으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병화가 이렇게 두 개가 떠 있어서 작가가 이렇게 큰 작가로 이렇게 대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겠고, 또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지에 있는 이 급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자기 자신에게 아주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또 급제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 연간연지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 조상의 그런 어떤 덕 또는 조상의 그런 성격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 연간 연지의 그런 성격이거든요. 작가는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자서전적인 시집 그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고 하는 이 시집에서 작가는 할머니들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그런 어떤 분량을 할애해서 할머니들을 술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 가운데 특히 이제 이 외할머니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을 보면은 외할머니 몸집이 자그만하고 늘 눈가에 이 눈물이 좀 매달려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왜 그러냐 하니 이 외할머니는 이 장남이 굉장히 노름을 좋아하고 이 잡기를 좋아해서 있던 살림을 다 망해 먹은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육아적인 풍속에 그런 습속에 젖은 그런 어머니로서 장남에만 의지한 그런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눈이 늘 그렇게 파란 기가 푸른 기가 도는 그런 어떤 눈동자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좀 유심히 해보면은 아까 이 작가의 태몽이 흰 용이, 백룡이 하늘로 날아가는 흰 용이 푸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것과 연관이 좀 맺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백룡이 푸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할머니의 푸른 눈이 아니었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즉 박경리 작가에게는 외할머니이죠. 이 외할머니의 푸른 눈을 이렇게 좀 유념을 하고 있다 보니 그게 태몽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 푸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떤 영기라든지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아마 작가의 그런 어떤 작가로서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뛰어난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할머니에게서 온 그런 성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나름의 어떤 비상한 그런 어떤 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작가 또 친할머니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술회를 하는데 친할머니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과묵한 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작가의 친가는 굉장히 마을에서 대접받는 그런 어떤 반가였던 것 같습니다. 즉 양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할머니가 동네를 나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한다고 그렇게 서술한 데서도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은 거의 본척 만척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그러나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편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은 편코 그 한마디 딱 하고 볼듯 말듯한 그런 미소만 좀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과묵한 그런 할머니였다는 것인데 아마 이 할머니의 성격에서 토지의 그런 윤씨 부인, 서희의 할머니죠. 윤씨 부인의 성격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짐작도 좀 하게 합니다. 아마 이런 친할머니의 성격을 또 받아서인지 작가도 굉장히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좀 과묵한 그런 어떤 성격이었던 것을 자기 스스로 수를 합니다.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거기 너무 시끄럽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어성가시고 해서 늘 그냥 원주로 일찍 돌아오곤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서술이 나오고 그리고 횡랭그랑한 원주의 집에서 정말 외롭고 어떨 때는 무섭기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사마천이 되기를 원하면서 고독과 싸웠다고 하는 그런 서술도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어떤 신가의 내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가가 자기 내림에 대해서 내력에 대해서 할머니들에 대해서 술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참고사항으로 삼을만 해요. 왜냐하면 작가가 자기 자신의 어떤 천분, 자기 자신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캐릭터가
결국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내려와서 자기 속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작가가 의식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 대목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작가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작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 할머니들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한 3편 정도의 시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 순례를 하는데, 이렇게 작가가 이 할머니에 대해서 순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오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어머니 또 그리고 할머니 이런 분들로부터 다 내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요즘 젊은이라든지 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되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기 자신의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부모,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 더 나아가면 더 먼 조상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천부적인 그런 몸, 또 그리고 재능, 또 성격 이런 것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지 요즘 이 젊은이들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야말로 혐오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경우에는 왜 내가 그 시집제사를 모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반감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꼭 옛날처럼 그렇게 모셔야 될 그런 그 필요는 없죠. 음식 장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문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요즘은 그야말로 이 여성들도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이러니 여성들도 그만한 자기 자신 어떤 권리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제사도 만약에 모시는 집 같으면은 설 명절, 추석 명절을 바꾸고 가면서 먼저 이렇게 한 번은 이 처가에 갔다가 한 번은 또 친가에 갔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제사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모시면은 이게 결코 우리들의 무시할 그런 그 풍속이나 그런 우리의 전통이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날, 그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모, 또 그리고 조부, 정조부모 이런 분들로부터 내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걸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또 후손들이 또 잘 되기를 또 바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아주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명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요인, 이런 그 어떤 성격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요인이라든지 이 조부, 조상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박경리 작가는 하여튼 이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어떤 추억 이런 것도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에서도 작가의 그런 어떤 내림, 작가의 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박경리 작가의 사주 다른 요인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